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9차 시 1학년 학습지 기준으로 28차 시에 해당하는 유신체제의 성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차 시 진단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1961년 5월 16일 이 사람을 비롯한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무능과 사회혼란을 구실로 군사 정변을 일으켰대요. 자, 이 인물은 박정희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964년부터 73년까지 이 나라에 한국 군대가 파견됐었죠. 자, 이거는 미국의 요청으로 추가 파병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은 한국군의 현대화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해줬죠. 자,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베트남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 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과정이에요. 자, 오늘 배울 유신체제라는 건요, 어떠한 정치 시스템인데요. 유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도 언급된 적이 있었던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근대 개혁이 있습니다. 그 유신하고 그 유신에서 따온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신이라는 건 뭐 새롭게 하다 이런 뜻인데 뭐 개혁이나 새롭게 하는 걸 의미하는데 정치를 좀 새롭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는요 아주 강력한 독재 체제였어요. 그래서 유신 체제는 강력한 독재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던 아주 숨막히는 독재 정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국내의 상황을 좀 볼게요. 자, 미국 대통령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는데요. 독트린이라는 것은 어떤 뭐 강령이라든지 어떤 정책의 대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닉슨 독트린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대강을 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닉슨 독트린이 우리나라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교과서 263페이지 쪽날개를 보겠습니다. 자, 닉슨 독트린은요, 미국 대통령 닉슨이 1969년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개입해서 사실상 그 별 소득 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야, 이제 베트남전에서 미국 빠지자. 이제 개입하지 말자. 자,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에 있는 그 자유진영, 자본주의 국가들은 좀 알아서 이제 자주적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자. 그렇게 좀 노력하자. 자, 대신 그 나라를 그 나라에 파견되어 있던 주둔하고 있던 주한 미군을 좀 수를 줄이고 거기에 지출을 줄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고자 했던 게 바로 닉슨 독트린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 미국이 전 세계의 그 최강대국으로서 자신의 그 나라와 우호적인 나라들, 자본주의 진영 국가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와 싸우는 건데 그게 사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좀 줄이려고 자, 이제 베트남에서 철수하자. 그리고 아시아의 자유국가들은 좀 스스로 좀 자기를 지켜라. 그렇게 노력해라.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자, 이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에요. 냉전 체제가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냉전이라는 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 자유주의 국가들이 차가운 전쟁, 실제로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뭐 경쟁을 하면서 또 첩보전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차가운 전쟁을 하고 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경쟁이 점점 갈등이 완화되는 분위기. 그리고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해서요.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자, 여기는 세계사 파트이기 때문에 뭐 자세히 알 건 없고요. 학습지에 나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닉슨 독트린에 따라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고요. 주한 미군도 감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박정희 정권에게는 문제가 생겼어요. 저 위에 있는 이 내용 볼게요. 박정희 정부는요, 반공을 가장 강조했어요. 반공이라는 건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공산주의와 싸운다 이거죠. 자, 그런데 공산주의랑 싸우려면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군대가 국군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니까 사실 주한미군에게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한미군이 수가 줄어든다고 하니 공산주의를 반대해서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는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된 거예요. 즉, 우리를 지켜주는 큰형님들이 야, 이제 니들 스스로 좀 해봐 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군대를 빼는 그런 불리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이러한 가운데 1972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72년 7월 4일에 남한과 북한 당국자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은 이후에 북한과 뭔가 함께 했던 첫 번째 시도예요. 자,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요, 사실 북한하고는 대화를 안 하고 대결, 즉 반공만 강조하던 정부였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 자, 먼저 박정희 정부는 당시 박정희가 삼성개헌을 통해서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하면서 이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컸어요. 그래서 이 반발을 누르기 위해서 큰 이슈를 꺼낸 거죠. 바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그리고 더 멀리 나가면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꿈, 그런 큰 어떤 이슈를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럼 사람들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겠죠. 자, 그다음 국민의 안보 불안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야, 이거 북한이 쳐들어오면 이거 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런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북 정책을 좀 바꿀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과 비밀리에 대화를 한 거예요. 남북한 비밀리에 당국자들이 평양과 서울을 상호 방문했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전격적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깜짝 놀라고 그 이후에 남북한의 화해 모드, 화해 무드로 바꿀까요? 좀 모드가 말이 이상하네. 이게 좀 뭔가 화해를 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막 무르익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민들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야, 북한하고 이렇게 대화해서 이렇게 통일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도 하게 되고요. 자, 근데 그렇게 관심을 남북 문제, 통일 문제로 이렇게 국민의 관심을 돌려놓고 그해 10월에 갑작스럽게 10월 유신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자, 10월 유신은요, 명분을 좀 적어줄게요. 자, 필기하세요. 명분을 필기해주세요. 자, 10월 유신은 남북 통일을 위한 사회의 질서를 안정시킨다라는 명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10월 유신은요, 박정희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요. 비상계엄은 그 군대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나 또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 때 선포하는 건데, 이렇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그 지역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국회를 해산합니다. 자, 그리고 비상국회의를 열어서요, 유신헌법을 만들어요. 유신헌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재헌법이에요. 독재체제를 강화합니다. 자, 그러니까 72년 7월 4일 남북한 화해 무드를 고조시켜가지고 국민의 관심을 이쪽으로 다 쏠리게 한 다음에 갑작스럽게 10월에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유신을 발표하고 유신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유신헌법의 내용은요, 크게 보면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훼손한 것이고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민주적인 헌법이고요. 여기 나오는 점 4가지, 이 내용들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유신헌법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일단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합니다. 중임 제한이라는 건 원래 대통령을 2번밖에 못하게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박정희가 삼성개헌이라는 걸 해가지고 세 번째 임기를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이거는 세 번째만 할 수 있게 한 거죠. 3회 연임. 자, 그러니까 더 이상 4번째 대통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것은 영구집권, 즉 이제는 4번, 5번, 6번 그 이상 박정희가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는다면 영구집권까지 하도록 헌법을 만든 거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독재헌법인 거죠. 자, 그리고 기존에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았잖아요. 대통령 직선제였어요. 그래서 박정희도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싫은 거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친대통령, 친정부 대의원들이 6년, 국민을 대신해서 6년 임기의 대통령을 대신 선출하는 간선제로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즉,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었는데, 간접선거를 하는 그 기관이 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이고요. 여기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그 대의원들이 6년 임기 대통령 선출하는데 사실상 박정희 정부의 그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그러한 조직이었어요. 자,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게 했고요. 사실상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뽑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국회라는 것은 입법부죠, 입법부.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이거는 지금도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과 이 입법부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별도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장악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법관 임명권. 법원 역시, 사법부 역시 행정부와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도 법원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개입을 못해요. 그러나 유신헌법에서는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법원, 사법부까지 장악을 한 거죠. 자, 이거 적어주세요. 즉,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나머지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까지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신헌법의 더 핵심적인 내용은요, 바로 긴급조치예요. 긴급조치는 좀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약간 치트키 같은 거예요, 치트키. 긴급조치를 딱 발동시키면은 정말 초헌법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긴급조치가 발동되면요, 일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를 통제할 수 있고요. 반대 세력을 억압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긴급조치는요, 교과서 263쪽과 264쪽에 내용이 좀 있어서요. 이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간접 선거하는 거 있죠? 요거부터 자료 볼게요.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투표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곳은 바로 체육관입니다.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이라는 곳인데요. 체육관에서 국민들의 대표라고 하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이렇게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는요, 사실상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로서 당연히 박정희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 대통령 선거를 보면 2359명, 수치는 몰라도 돼요. 2359명이 체육관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한 박정희 후보에 찬반을 투표한 거예요. 자, 박정희가 대통령 되는 거 찬성? 반대. 이걸 투표한 거죠. 자, 그런데 2359명 중에 2명 빼고 다 찬성. 근데 2표는 반대냐? 그것도 아니에요. 2표는 무효야, 그냥. 자, 78년에 또 한 번 선거를 하거든요. 그때도 역시 무효표 1표고 다 몰표야. 그래서 99.9%에 달하는 찬성표가 되면서 박정희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거를 체육관 선거라고 그랬어요. 체육관 선거. 체육관에서 선거한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 다음 263쪽의 긴급조치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조치는요, 유신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긴급조치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즉, 헌법이고 뭐고 이제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긴급조치예요. 지금 긴급한 일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자, 밑에 자료실 볼게요. 유신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관, 인사권,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대통령이 장악하게 한 유신헌법은 박정희의 영구집권과 독재체제를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신헌법 실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선거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장악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3분의 1 뽑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또한 대통령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 나오면 이거 박정희 정부 유신헌법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실제 긴급조치 사례를 볼게요. 자, 75년에 긴급조치 9번째 명령입니다. 긴급조치 9호. 자,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라고 해서 이런 행위를 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걸 위반하면요, 법관의 영장 없이도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대요. 자, 지금은 그 법원에서 영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영장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근데 이때는 그 영장이 없이도 막 사람을 가두고 체포하고 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시 그 신문 기사를 보면요, 여기에 보면 국가안전, 공공질서, 수호, 긴급조치, 구호 선포. 그래서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긴급조치를 선포한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 유언비어라든지 학생 시위 이런 거는 용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통령 사진이 딱 있고
국력을 총집결해야 된다. 그래서 국난을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겁니다. 자, 숙제로 돌아올게요. 자, 박정희는 아까 본 것처럼 72년 유신헌법에 따라 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에 의해서 압도적인 99%가 넘는 득표율로 제8대 대통령이 선출되고요.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자, 대통령 임기가 6년이라고 했죠? 긴 세월이에요. 근데 이미 대통령을 벌써 3번이나 했고요. 네 번째 임기를 하고 또 5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대통령을 정말 오래 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총 18년간 독재를 했는데 이러한 그 독재 체제에 대한 반대가 없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유신 체제 반대 운동과 그 탄압 과정을 볼게요. 자, 먼저 유신 반대 운동을 준비하던 정치인 김대중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김대중은요, 전 대통령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가 가장 그 견제하는 라이벌이었어요. 왜냐하면 유신헌법 이전에 국민이 직접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김대중 대통령과 박정희가 맞붙은 적이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수의 득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는 김대중 같은 정치인을 굉장히 견제를 했었죠. 자, 73년에 있어서는 이 김대중 납치 사건은 예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웹 자료를 하나 볼게요. 김대중 납치 사건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뤘는데요. 129시간 동안 이 김대중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납치가 됩니다. 납치가 된 곳은 일본의 도쿄에 있는 한 호텔이었고요. 괴한들에게 납치된 다음에 동해 바다 한가운데서 오랜 시간 머물러요. 근데 이때 아마 그 괴한들이 물에다가 빠뜨리려고, 그러니까 수장을 시키려고 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러한 그 김대중 납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미국 정보부가 이제 개입을 하고 여러 가지 국제적 압력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그 괴한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풀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김대중을 납치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그 정보 요원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박정희가 김대중을 죽이기 위해서, 김대중을 암살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당시에 이러한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요. 대학생들이 이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입니다. 자, 그리고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전개가 되는데요. 자, 이거 좀 적어주세요. 자, 이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장준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옛날에 우리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배울 때 그 학습 자료에 나왔었어요. 일본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해가지고 걸어가지고 임시정부까지 가서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에 들어갔던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장준하라는 사람이 언론인인데 이 사람이 유신헌법을 고치자, 즉 독재헌법을 잘못된 거니까 고치자라는 국민청원을 100만인의 서명을 받으려고 운동을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니까 민주화 운동이 되는 거죠. 민주화 운동을 벌인 거죠. 자, 그래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또 여러 차례 긴급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유신체제 반대 운동을 탄압합니다. 그런데 이 장준하 선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죽어요. 발을 헛디뎌서 죽는데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그날 되게 정황도 이상했고 그다음에 이 머리에 산에서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실족사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그 정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머리 두개골에 동그랗게 둔기 같은 걸로 맞은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요 이제 좀 의문사 중에 하나예요. 이 장준하의 죽음은. 여기에도 혹시 배후에 박정희 정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앙정보부. 자, 중앙정보부라는 것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진 정보기관이에요. 지금의 이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데 이 중앙정보부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요. 자, 그런데 그때 이들이 조작했던 사건이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일종의 간첩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민혁명당을 옛날에 한번 일망타진했었는데 이 인민혁명당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즉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련자를 처벌하는데 인민혁명당을 가지고서 이제 두 번째로 수작한 사건이다 해서 제2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인혁당은 인민혁명당의 줄임말입니다. 인혁당. 자, 제2차 인혁당 사건은 74년에 일어났는데요. 요거 교과서 264페이지 좀 볼게요. 자, 인용 한번 읽어볼게요. 제2차 인혁당 사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전복을 노리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처벌한 사건입니다.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의 배후에 이러한 조직이 있다는 건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근데 2007년에 이들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자, 이거 웹자료를 좀 볼게요. 인혁당 사건은요, 이 사람들이 그때 사형된 사람들인데,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 간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중앙정보부가 이들을 간첩단이라고 해가지고 고문하고 이 사건을 조작하고 자백을 받아내가지고 이들을 사형을 선고한 다음에 만 이틀도 안 돼가지고 사형을 집행해버립니다. 거의 뭐 그냥 사형 선고하자마자 사형을 시켜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2007년 재심을 통해서 이들의 무죄가 밝혀졌고요. 결국 이것은 법에 의한 살인, 사법살인으로 규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가족들은 사실 얼마나 그동안 고통 속에 살았겠어요. 자신의 아버지들이, 남편이 그런 식으로 무고하게 간첩으로 몰려서 죽었고요. 죽은 다음에도 간첩이라고 이 사람 저 사람들 손가락질했겠죠. 자, 그래서 그 유가족 인터뷰 중에 옛날에 기억에 남는 게 그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사형제 폐지를 간곡히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 사형제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줄 수 없는 같은 인간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옳지 못하다.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내고 한 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억울함이 밝혀지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회복을 해줄 수 있지만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결코 회복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혹시 뭐 사형제도 찬반에 대한 혹시 토론을 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인혁당 사건 같은 것도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첩단 사건까지 조작을 하고요. 유신체제 저항 시위는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데요. 3.1 민주구국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야 인사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발표한 선언인데요. 1976년이고요. 서울에 있는 명동성당에서 1976년 3월 1일을 기해서 민주구국선언이라고 하는 민주화 요구 운동이 벌어져요. 제야 인사라는 건요. 제야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냥 시민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권에 뭐 참여한 사람들 아니고, 국회의원들 아니고, 뭐 정치인들 아니고, 그냥 시민사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제야 인사라고 합니다. 자, 요 내용부터는 좀 교과서 264페이지 본문을 통해서 공부를 할게요. 요거 3.1 민주구국선언 요거 자료부터 봐야겠네요. 네. 자, 3.1 민주구국선언 공판정박 연좌 시위 모습인데요. 3.1 민주구국선언을 해가지고 붙잡힌 사람들 재판 열릴 때 그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시위를 하는 거예요. 입을 이렇게 테이프로 막은 이유는 이 당시에 어떤 그 독재 정권에 대해 저항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민주구국선언의 내용을 볼게요. 1번,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경제 입국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 민족 통일, 뭐 이런 것들 언급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경제 발전만 내세우면서 노동자들 탄압한 거 이런 것도 잘못했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민주주의, 뭐 민족 통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978년에 총선, 국회의원 선거는 박정희 정부한테 큰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야당, 집권을 하지 못한 야당 신민당이 집권당, 여당, 공화당보다도 더 높은 득표율을 얻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당시에는 제2차 석유파동이라고 해서 국제 유가, 석유값이 급등을 했어요. 중동 지역, 기름이 많이 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그런데 정치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석유값이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석유가 비싸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출도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경제마저 안 좋아지니까 불만이 커진 거죠.
박정희 정부가 그동안 독재를 하면서도 계속 그 독재를 정당화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경제 발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었고, 그런데 경제마저 어려워지니 국민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인 YH무역이라고 하는 회사의 여성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을 박정희 정부가 강제 진압을 해요. 자, YH무역은요, 옛날에 가발 만들던 그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여성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고, 이 노동자들이 그 해고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거예요. 노동운동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이들이 자기들을 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나 했더니 이제 그 야당, 신민당이 자기들을 도와줄 것 같으니까 이 신민당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 도와달라 하니까 신민당에서 그 자신들의 그 당사 건물에서 이들이 그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박정희 정부가 이 신민당사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들 여성 노동자들의 그 농성을 강제로 진압합니다. 왼쪽에 있는 시도 볼게요. 자, 신민당사에서 끌려가는 YH 무역 여성 근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끌려가는 노동자들의 모습 보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데요. 특히 어, 한 명이 사망을 해요. 여성 노동자가 추락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들을 피하다가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죠. 이분도 이분이 이 여성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면 신민당사에서 농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니까 김영삼 총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박정희는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뺏어버려요. 자, 그런데 이 김영삼이라고 하는 정치인도 그 당시에 어,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정치인이었어요. 특히 이 사람의 출신 지역인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지지가 굉장했어요. 그래서 김대중이라든지 김영삼 같은 사람들이 사실 박정희한테 가장 그 강력한 라이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김영삼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강제로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자 그 김영삼의 그 지역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산 경남 지역이 술렁술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79년 10월에 부산과 마산, 이 경남 지역에서 유신철폐와 독재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아주 격렬하게 진행이 돼요. 이것이 바로 부산과 마산, 앞글자를 하나씩 따서 부마민주항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학습지 내용이 너무 약소해서 이 교과서 내용으로 봤고요.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방금 봤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자,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YH 무역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 김영삼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이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79년에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철폐와 독재 반대를 외치는 부마 민주항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마 민주항쟁의 처리 방법을 두고요. 이 박정희 정부 정권 내에 권력자 간의 내분이 일어납니다. 자, 이건 무엇이었냐면요. 강경파, 박정희와 그 다음에 뭐 경호시장, 차지철 같은 사람들은 부마 민주항쟁을 강력하게 진압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김재규라고 하는 중앙정부 부장은 부마 민주항쟁이 예사롭지 않다. 무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력으로 진입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의 어떤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던 가운데 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경호실장인 차지철과 그 다음 중앙정보 부장인 김재규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중앙정보 부장 김재규, 이 사람은 부마 민주항쟁을 강력하게 진압하는 것,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경호실장도 죽이고요. 그래서 유신 체제는, 정말 강력했던 유신 체제는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지만 의외로 박정희의 부하인 김재규의 총에 의해 종결되게 됩니다. 자, 웹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사실 이 내용은 그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하는 영화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 보면 이병헌이 연기했던 인물이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김재규인데요. 이 김재규는요, 당시 그 박정희와 그 다음에 경호실장 차지철, 그 다음에 비서실장 김계원, 그 다음에 이 김재규라는 사람, 이 넷이서 이렇게 술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도 그 언쟁이 좀 있었대요. 그동안 그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그
해결책에 대한 의견도 서로 달랐고, 근데 그 과정에서 특히 자기보다 그 군 후배인 그 경호실장 차이철이라고 하는 사람 인물이 그동안 이제 자기를 좀 인간적으로 약간 모멸감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반감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호실장과 대통령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김재규 총에 박정희가 시해되면서 유신 체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를 한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거한다. 유신헌법이죠? 자, 유신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일단 10월 유신이 선포가 돼요. 10월 유신 선포.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대통령 특별조치네요. 자, 긴급조치. 둘 다 긴급조치예요. 긴급조치. 자, 넘어갈게요. 이건 했고, 문제 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중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헌법이다. 맞네요. 69년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이 아니고 닉슨이었죠.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 체제 완화되고 화해 분위기. 맞는 게 아니고 틀렸네요. 76년 제야 인사 명동성당 유신 체제 비판 3.1 민주국. 이거 맞아요. 그럼 동그라미 X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을 발동하여 헌법을 부정반대 왜곡 또는 비방 일체히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대통령 중임 유신 체제네요.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되었다. 맞고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요거는 나중에 전두환 정부에서 배울 거예요. 제야인사 3.1 민주구국선언 맞고요. 유신체제 저항 부만 민주항쟁 맞고요.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 국민의 일상을 통제. 요거는 언급은 안 됐지만 맞는 내용이에요. 당시 그 70년대에는 남성들 장발이 유행했거든요. 귀를 다 덮는 그 장발. 그 여성들은 이제 미니스커트 같은 거 짧게 입으면은 경찰들이 자로 이렇게 재가지고 단속했었어요. 이런 거를 경범죄로 처벌했단 말이죠. 그리고 머리 길고 다니면 가위로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통기타가 유행이었는데 그 통기타를 빼앗기도 했어요. 왜냐면 통기타와 장발 같은 게 그 서양의 어떤 로그 음악이나 포크 음악 같은 좀 저항 음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경범죄로 단속했습니다. 지금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치마 짧은 거 입고 다닌다고 경찰이 갑자기 잠깐 스톱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자로 무릎에서 몇 센치인지 재가지고 경찰서로 데려가고 경범죄 처벌하는 거 상상할 수 없죠, 지금은. 자, 기억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간접 선거하는 거죠. 자, 니은은 긴급조치 내용이네요. 자, 그러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대해서 기억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기억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았다. 맞아요.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기구예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해요. 맞아요. 여기에서 8대 대통령 박정희 선출했고요. 맞아요. 자, 긴급조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전혀 아니죠. 오히려 자유를 제한하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 초헌법적인 권리예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건.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 자, 12.6 사태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